이번 시간에는요, 법령의 효력 요건을 이제 하나씩 검토하기로 했죠. 먼저 법령에서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하죠.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능력. 자, 이 능력에는 민법상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능력. 권리 능력. 두 번째는 의사 능력. 세 번째는 행위 능력.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당사자라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능력을 갖추어야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 이게 바로 사람일 것, 이런 거죠. 사람일 것.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법률행위에 있어도 무효행위가 되죠. 이렇게. 이걸 권리 능력 없는 것을 권리 무능력 이렇게 표현해요. 권리 무능력에는 그 법령에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이거는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곧 정신 능력이죠. 곧 이것은 또 뭐예요? 사리 변별 능력이죠. 자, 그래서 사리 변별 능력이니까 이 사리 변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했어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행위마다 판단해 봐야겠죠. 따라서 이거는 획일적 기준이 없습니다. 획일 기준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걸 의사 무능력이라는데, 만약에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거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행위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의사 무능력 상태. 예컨대 그러면 의사 무능력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자,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기 전에 유아원 다니는 뭐 5살짜리 아이 라든가 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 또 백치, 또요, 보통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요, 술에 만취돼 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만취 상태가 되면, 그죠? 따라서 때 술에 만취한 사람, 이걸 우리는 보통 한자 용어로는 명정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등의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 무능력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라 그러죠.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어떤 거래행위를 만들어 해놨다라고 하면 그 거래행위는 효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란 거예요. 의사 능력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이란 것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를 혼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법률 행위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란 것은, 즉 권리 능력자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의사 능력을 가지면 행위 능력자가 된다. 즉 사리 변별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다면 혼자 의사 결정해서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만 말이죠,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이거는 제한 능력자라 하고, 이 제한 능력자를 민법이
획일적으로 정해놨습니다. 획일적으로. 자,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우리 민법이 보호하려고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민법상. 그러면 민법에 정해져 있는 제한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는 우리 민법상으로 세 사람을 정해 놨어요. 하나는 미성년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는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은 만 19세 미만자죠. 19세 아직 달하지 않은 자. 18세까지는 미성년자예요. 또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정신적 제약 때문에 정신능력이니까. 그렇죠? 이 정신능력, 의사능력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의사능력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혼자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거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성년 후견의 도움을 받도록 법원이 선고한 사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해요. 따라서 이거는 법원에서 개시 심판합니다. 개시 심판하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에 의하여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에 의하여 각각 도움을 받도록 법원에서 개시 심판된 사람을 뭐하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 하고 그 사람을 법원에서 개시 심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제한 능력자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단독으로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도움. 누구의 도움이냐? 바로 이 사람들 도와주는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법정 대리인. 법에 정해져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친권자, 부모, 친권자, 부모가 모두 안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이 박탈됐거나 제한됐을 때, 그럴 때는 결국은 미성년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러면 친권자나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성년자는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행위를 하는 거야. 동의 받아서 하면 유효한 행위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성년자가 하는 법령이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재산 거래할 때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든지 아니면 동의 받아서 미성년자가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유효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즉 한정 후견인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말이죠. 그게 이제 피한정 후견인으로서 제한의자 되는 거죠. 그러면 한정 후견인이 바로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피한정 후견인이 그래요. 혼자 법령을 할 수 있죠. 동의 받은 상태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정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하도록 하라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피성년 후견인은 조금 특이해요.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이 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서 피성년 후견인이 그러면 법령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냐? 못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만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도 피성년 후견인은 혼자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자, 요거는 꼭 알아줘야겠죠. 제한된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 된다, 그죠? 자, 이렇게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혼자 법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다. 만약에 이 자들이 법정 대리인의 관여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자들이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는 동의받다 하더라도 제한되는 그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는 전부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혼자 의사결정해서 거래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든 동의를 받지 않았든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요것만 조심하십시오. 요것만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것이 뭐냐? 결국은 효력 요건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래요.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모두 갖춘 능력을 갖췄을 때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요 내용을 쭉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력 요건에서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은 그러한 목적일 때 당사자 의도일 때 그럴 때 유효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확정이라는 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 적법하다는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 이 각각의 경우를 지금부터 또 교과서에 있죠. 이것은 21페이지부터 있어요. 그죠? 21페이지부터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의 목적. 자, 먼저 목적이란 것은 법령행위를 하는 자의 의도죠. 즉 법률행위로부터 실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법률행위의 의도나 목적이란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목적의 확정성을 볼까요? 자, 목적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확정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만약에 이 법령에는 행위 당시, 즉 확정성이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행위 당시에 판단해 보니까 확정할 수 없다.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당의 법령행위는 무효인 법령행위죠. 무효인 법령행위, 즉 무효행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확정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이행기까지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표준을 정해놨다면 그렇다면 그는 확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효다. 그죠? 그러나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효로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네모 2번이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행위 당시에, 즉 성립 당시에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달성 가능성 또는 실현 가능성, 이걸 말하죠. 자, 그러면 이 가능성의 판단 시점은 어디냐? 시기는 당연히 이것도 법령이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에. 그러면 기준은 뭐로 해석하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기준은 이것은 사회 통념으로 또는 사회 관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사람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 가능성 여부를 따진다 이거죠. 자, 이때 해결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처음부터 즉 행위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원시적 불능. 행위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무효인 행위가 되죠. 무효행위 됩니다. 무효. 다만 무효인데 그 법률행위가 계약이 체결되는 계약의 형태더라. 이러면 이 원시적 불능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계약을 만들었다. 근데 그 상대방, 거래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계약은 체결했지만 성립했지만은 효력이 안 생기니까 왜? 원시적 불능은 무효잖아요. 계약이 무효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것을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겠다. 불법행위 책임이요. 이것을 우리 민법에 535조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그러한 법령의 효과가 발생할 때 당의 법령에는 무효로 취급하는데 그 법령에는 무효예요. 다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그 거래 당사자 어느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고 그 상대방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태인데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라 라는 법리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 법리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실 있는 사람은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고 그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그래요. 원시적 불능일 때 이 법 이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이. 그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배우냐 그러면 우리 뒤에 가면 계약법을 따로 배우잖아요. 그 계약법에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원리를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자, 이때 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요, 반대로 법령이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만 계약이 성립하고 난 뒤, 법령이 성립하고 난 뒤에 실현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그렇다면 후발적 불능은 행위 당시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건 유효한 상태가 되겠죠? 유효입니다. 유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다만 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 채무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서 법 효과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후발적 불능을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 이 불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이걸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이렇게 해요. 채무불이행 책임. 이걸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채무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이 원시적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 이게요.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럴 때는 우리 민법에서는요. 그래 우리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 이것도 역시 계약법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그래 행위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라고 하면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이렇게 취급하고 만약에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 성립한 이후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 그때는 계약법상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거나 또는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이라는 유형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리고 이 법리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 이후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영역 어디냐? 위험 부담에 발생하는 영역 어디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냐? 요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요것을 우리는 꼭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라. 이것은 여러분 교재예요. 22페이지에 가면 양갈로 3번 불능의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저기에 동그라미 1번에 원시적 불능의 효과 이 부분에 정리해놨죠. 여기에 원시적 불능의 효과는 원칙적인 모습은 뭐냐? 기억입니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해놨죠.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 후발적 불능의 효과 있죠. 거기 가보면 후발적 불능의 원인이 그 불능 사유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뭐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계약 해제 당한다든지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해요. 채무자한테.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고 하면 당해 법령이 자체가 유효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는가. 이걸 위험 부담의 문제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당의 목적은 법에 적합해야 한다. 그죠? 대한민국 법 규정에 적합한 법이 목적이어야 한다. 이런데, 그죠? 자, 이때 역시 적법성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시에 적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때 이 대한민국의 적법이라는 의미는 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대한민국 법 규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성격상으로 나눠보면 분류를 해보면 대한민국 법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규정이 존재하면 강행법규.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내용을 그 법규 안에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이행되어져야 되는 강행법규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강행법규는 사회 질서와 관계되니까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이것을 위반했다, 당사자 약정이. 이렇다면 이 약정의 효력을 줄 수 없죠. 왜요? 사회 질서를
깨치는, 흩어리는 그러한 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정은 효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게 원칙이겠죠. 따라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그런데 법규정에는요,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들도 있더란 거예요. 그러한 규정을 뭐냐? 그것을 우리는 임의규정이다 또는 임의법규다. 뭐 임의법규, 임의규정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사회 질서와 무관하다, 그죠? 무관하다, 무관. 그렇다면 이 임의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약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야겠죠. 왜? 임의법규는 사회 질서와 관계없기 때문에 당사자 굳이 그 임의법규대로 약정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정하더라도 당사자끼리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가 흐트리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민법이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을 취하는 게 대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개인들끼리 알아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사회 질서에 흐트리지 않는 당사자 의사의 약정이라면 그것은 허용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여기 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이 반환 약정은 법 규정에는 위반돼 위법이지만 그러나 이 약정은 사적 자치 원칙상 그래요. 유효한 약정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에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그죠? 이 의미는 그죠? 자, 적법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 당사자 의도는 법 규정에 합치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의 의미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 이것에 반하지 마라. 위반되는 목적이 맞는다. 위반되지 않을 것. 이것을 유효한 요건으로 합니다. 그죠? 요거. 따라서 결국은 이래야 되겠죠? 만약에 당사자 의도인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한다. 위반된다. 이런 결과가 되면 그 위반도 직접 위반했다. 라고 하면 위법 행위로서 효과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무효임 약정이 되겠다. 그죠? 무효이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말입니다. 이래 되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개인의 사적 자치가 많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 강행법규를 다시 분류를 해봅니다. 이 강행법규를 다시 내용을 분류를 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강행법규의 내용이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 사회 질서 내용이 아주 강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개인의 약정의 효력까지도 규율하는,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규정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이 효력 규정은 사회 질서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약정의 효력까지도 규율한다. 그죠?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이러한 약정은 절대로 효력을 줄 수가 없겠죠. 어떤 경우에도. 그죠? 무효라고 해야 하거든요. 무효. 이렇게. 이에 반해서 말입니다. 강행규정은 강행규정, 강행법규인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공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만든 법규정도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위자를, 위반한 행위자를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면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규정을 말하냐? 이거는 단속법규 또는 단속규정,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단속규정의 취지는 뭐냐? 바로 단속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공법적으로 제재를 한다 또는 처벌하겠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단속법규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반환 약정을 한 당사자는 공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러면 이 위반된 약정은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이 법 규정의 목적이 당사자를 제재하고 처벌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단속법규의 취지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약정 법률행위 자체요. 약정이라는 법령이 약정행위 이것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둬도 무방하다 이겠죠. 따라서 이것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그죠. 인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다 그죠. 즉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이 효과는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행위 당사자는 공법적으로 처벌하지만 사법적으로는 유효한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단속법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할 때요.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판례가 어떤 규정들을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판단했느냐라는 것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어떤 규정이 단속법규에 해당되고 거기에 해당된 위반된 행위는 제재는 가할지언정 그 행위 자체, 위반 행위 자체는 유효한 상태로 둔다라는 그 규정은 여러분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교재에다가 정리해 두었죠. 그래서 24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단에 그죠.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것, 또 효력법규에 해당되는 것, 즉 효력규정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단속법규 위반한 요 규정은, 요 위반은 뭐예요? 사법상으로는 유효한 거죠. 예컨대 기업,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 허가받지 않고 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 사적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뭐라 했냐? 뭐 과태료 처벌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러한 무허가,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거죠. 거래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거죠.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영업행위인 거래행위 자체는 뭐예요? 사법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 또 니은에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에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마라. 금지한다.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뭐 벌금을 정한다든가, 그렇죠? 뭐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든가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중간생략 등기 약정을 하고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면 그 약정과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이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는 처벌하겠죠. 그러나 그 행위로부터 나온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그죠?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우리 법원이 단속법규로 해석하여 그 법률관계를 인정한 예를 다음 중 어느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25페이지 가면 적법과 관련해서요 탈법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탈법행위. 이 법률행위가 법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이 강행법규를,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간접적 위반. 위반은 미위반인데 바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직접 위반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위반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돌아서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면에서는 같죠. 자, 이것을 우리는 탈법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직접 위반은 뭐예요? 이건 위법행위죠. 이렇게 붙이고요. 간접 위반하면 탈법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탈법, 위법, 탈법한 행위는 효력이 유효입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판례, 물론 학자도 통설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탈법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된다. 강행법규 자체를 직접을 위반하든 간접을 위반하든 위반한다는 면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면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그래요. 무효죠. 무효. 그래서 탈법 행위도 원칙은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죠. 그 예가 25페이지에 거기에 니은 동그라미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못하겠어요. 사적 거래에서 담보 제공 못하게 해놨어요. 금지해 놨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그런데 말이죠. 이 공무원이 돈이 급하니까 돈 빌리면서 연금 수급권, 즉 연금을, 공무원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되니까, 금지돼 있으니까 법에서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담보로 제공 못하니까 연금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한테 넘겨주면 안 되니까 다만 네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줄게. 추심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받아오는 행위만 네한테 내줄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예요? 연금 받아내는 사람이 그 상대방 돈 빌려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돈 받아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담보 제공하는 효과를 그대로 누리는 것이죠. 금지하는데 그걸 금지를 위반한 거죠. 이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탈법 행위가 되고, 이거는 이 행위를, 이런 행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연금 수급권을 왜 담보 제공하지 못하게 하냐면,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임했으면 공무원의 그 품위 있지 않습니까? 품위. 그 품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판례를 넣어놨어요.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효력해가지고 국유 재산법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것도 역시 탈법행위로 취급하고, 이거는 효과는 무효다라고 하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무효다. 선의 제3자든 관계없이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거래해 갔더라도 역시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26페이지 가면 법 규정의 이 분류를 제가 표로 만들어 놨죠.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좀 살펴봐 두시면 좋겠죠. 법규를 크게 나누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이렇게 나누고요.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있는데 특히 효력규정, 단속규정은요, 공법상에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효력규정, 단속규정의 근거는 강행법규에서 끄집어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위반을 직접 위반했냐, 간접 위반했냐, 강행법규를 간접 위반했냐, 직접 위반했냐, 이런 뜻입니다.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 간접적으로 위반했다면 그것을 탈법행위를 하는데, 그 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수단만 탈법하고 목적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참고 삼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법규는 강행법규, 임의법규로 나누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면, 그럼 강행법규는 뭔데?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법 규정이란 거죠. 이걸 위반했다면
그 약정 자체가 사회 질서를 깨치는, 흐트리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다. 권리 의무 관계 만들어 줄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다. 다만 이 강행법규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규율 방법도 이렇게 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단속법규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자 했습니다. 그 결론도 알아두셔야겠죠? 단속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법적으로 제재는 존재하지만 사법상으로는 그 효력, 즉 단속법규 위반한 그 약정의 효력은 유효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목적의 유효 요건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